안녕하세요. 해외과학의 도서관에 사서 K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심리상담가이자 작가인 김소원님의 너도 나도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때로는 소심한 30대 여자사람. 왜 나만 인간관계가 힘들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하지 하며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우울해하는 시절에 심리학을 처음 만난 김소원님은 마음 공부를 하며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하던 인간관계 문제의 고리를 풀게 되었고 끊임없이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눈치 보느라 외면했던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보살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거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3당 심리학계 상담 심리사로 활동 중이고 서울에서 김소원 심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서로는 엄마도 가끔은 엄마가 필요해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불편한 당신을 위한 거리 조절의 심리학. 책 소개의 첫 문장에서 저는 사로잡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들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외로워서 누구를 만나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관계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또 동시에 누군가 때문에 계속 불편한 것일까요? 이 감정은 모순되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편리해지고 또 긴밀해지고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폭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 수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이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저자인 김서원 작가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적당한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흐름은 심리상담가인 작가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의 사례와 함께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점에서 첫 번째로 안도를 하게 되고 상담가인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책에서 나오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봄으로써 내 마음속의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명확히 맞설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감정들과 이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적당한 거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타인과의 거리, 나와 세상과의 거리, 일과 여가와의 거리,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죠. 타인과의 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감정에 솔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나와 세상과의 거리에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거나 박탈하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집단 문화와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의 대상을 우리가 아닌 나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서는 소위 워라밸이라는 트렌드처럼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신에게 맞는 템포, 자신에게 맞는 쉼터를 찾으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나와 나 사이의 거리에서는 타인을 바라보듯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시선에서 볼 수 없었던 나의 부족함이나 결함을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라본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늘어만 가지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가들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답을 주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 이야기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답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평소에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어쩌면 선후배 관계가 딱딱하기로 유명한 남중, 남고, 공대를 지나 그 사이에 물론 군대를 거친 후에 공대를 지나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남자들의 수컷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그렇게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이미 그 경력이 쌓일 만큼 쌓여서 어쩌면 능구렁이와도 같으신 어르신분들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나름의 노하우와 스킬을 전 쌓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는 저에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묻곤 했죠. 그때마다 제가 했던 대답은 나는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느낀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스스로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라는 프로세스가 탑재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독일에 나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그때와는 또 다른 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만큼 그 능구렁이 같은 대화 스킬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에 또 다른 저를 만나면서 또 다른 어쩌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또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가 더 강한 편에 속하는 유럽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 답을 드려야겠군요. 한국에서의 저와 독일에서의 저는 모두 같은 한 개체의 사람이죠. 저라는 사람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성하고 있는 인식과 경험의 범위는 많이 변하였습니다. 물론 그 갭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가 바뀐 줄 모르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 친구들을 대하면서 오해가 아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때도 지금도 나름 사람들과 탈없이 잘 지내고 있는 이유는 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가가 마지막으로 말한 나와 나 사이의 거리와 일맥상통하겠죠. 저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힘든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두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불화도 생기고 얼굴도 붉히는 아직은 어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짧은 한마디는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명확히 말할 줄 알아야겠죠. 더불어서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대하면 불화의 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소원 작가님께서 책을 통해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일부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인상 깊었던 책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TV나 서점가에서 온도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100만 부를 돌파해 독자들은 온도 열풍으로 밀어넣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를 비롯하여 정신과 의사 김병수의 감정의 온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 사랑의 온도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온도에 열광하게 된 것일까?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는데 해안의 바다에 붙어 사는 어패류도 낮에는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일정한 바위 그늘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생명체에 있어서 자신이 양육된 가장 친숙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다.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집, 그리고 숨쉬었던 첫 공간은 엄마의 자궁이다. 엄마의 따뜻한 양수 속에서 태아는 헤엄도 치고 양분을 먹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낀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공간이다. 더불어 가장 완벽한 온도일 것이다. 집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집밥이 그리워지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놀이터나 텃밭이 그리워지는 것도 그때 느꼈던 마음의 온도를 다시 느끼고 싶은
현대인들의 귀소 본능이 아닐까.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라오는 따뜻한 불빛이 있는 아늑한 카페와 머그잔에 담겨있는 예쁜 커피, 달콤한 쿠키와 디저트 사진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차가워진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소망 때문일 것이다. 음식은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상징한다. 커피를 마시거나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음으로써 사랑을 채우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늘 사랑이 그립고 따뜻한 온도가 그립다. 보고 있으면 마음 온도가 1도쯤 높아지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어디선가 갓 지은 따뜻한 밥냄새와 구수한 커피 향이 나는 듯하다. 영화 카모메 식당의 주인공인 사치에는 북유럽의 조용한 나라 핀란드에서 작은 오니기리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식재료를 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부지런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만 카모메 식당에는 한 달째 파리 한 마리도 날아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치에는 마음의 동요 없이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이웃 주민에게 커피를 더 맛있게 내리는 법을 배우고 달콤한 시나몬 롤을 구워서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도 한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게 그리고 카모메 식당에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일본어와 만화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20대 핀란드 청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술에 찌들어 사는 부인. 불현듯 짐을 싸서 무작정 핀란드로 여행을 온 일본 여성.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린 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중년 여성까지. 카모메 식당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들러 줄인 배도 채우고 이야기도 나누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주인공 사치에는 그녀의 식당에 와서 사연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하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었다. 심지어 식당에 무단 침입한 남자에게도 사정을 묻고 손수 만든 주먹밥을 내어주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건 아니다. 다만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 뿐이다. 사치에가 카모메 식당의 주 메뉴를 주먹밥으로 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그런 그녀에게도 1년에 2번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운동회와 소풍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주먹밥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훨씬 맛있다며 이른 아침에 일어나 딸을 위해 도시락을 쌌다. 아버지의 주먹밥은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재료가 아닌 연어, 매실, 말린 생선을 조금씩 넣은 크고 못생긴 주먹밥이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동료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커피는 다른 사람이 타준 게 더 맛있는 법이죠. 주먹밥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훨씬 맛있어요. 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들이다. 같은 재료로 만드는데도 유독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이 맛있다니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나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최근 나는 독감을 앓았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이불로 몸을 꽁꽁 싸매고 누워 있었는데 금세 39도까지 열이 오르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몇 년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양이었다. 끙끙 앓던 내가 안쓰러워 보였던지 친한 친구 하나가 집 앞에 찾아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빵봉지,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보온병의 뚜껑을 열자 온갖 과일과 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오렌지, 사과, 레몬 등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꿀을 넣고 끓인 오묘한 색깔의 과일차였다. 아픈 나를 위해 고생하며 만든 그녀의 정성을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친구가 만든 특효약 덕분일까?
일주일 동안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독감은 점차 호전되었고 피로했던 몸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과일과 꿀이 독감에 좋은 음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걱정하며 만들어준 음식이 몸의 회복을 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척 맛있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으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람의 온기가 그 속에 깃드는 것 같다. 그것이 음식이든 손편지든 작은 선물이든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누군가가 보낸 톡이나 댓글에도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질 때가 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때로는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혹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이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34살 정원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마음이 불편하다. 온종일 일과 사람에 치이고 나면 집에서는 오롯이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질 부모님의 잔소리가 벌써 그녀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친구들이 손주를 봤다는 소식, 사위가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날은 정은 씨를 향한 부모님의 잔소리가 극에 달하는 날이다. 정은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독립을 고민한다. 집에서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쉬어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부모님께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가 살겠다고 선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혼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왔을 때 정은 씨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선생님, 전 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죠. 원래 가족이 이런 건가요? 간혹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 상담을 받는 이들 대부분은 이렇듯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로 찾아온다. 사실 정체성의 문제도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다. 아이, 혹은 남편과의 소통의 어려움, 남자친구와 관계 유지의 어려움, 직장 상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우울, 분노, 불안, 무기력감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증상은 각자 다르지만 그 원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들이 자신과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서로 더 아껴주고 배려해야 할 관계인 가족, 직장 동료, 연인 관계에서 왜 우린 서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으면 좋아하는 상대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 음식점에 데려가기도 하고, 여행을 갈 때에도 좋은 곳을 다 둘러보려다 보니 빡빡한 스케줄로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한다. 상대는 여행지를 덜 둘러보더라도 여유로운 여행이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상대의 취향이나 의사를 모르면 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타인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직 많은 사람에게 낯선 의식인 것 같다. 오히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의 의사를 물어보게 된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 혹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과정을 자주 생략하곤 한다. 서로 다 안다는 전제하에, 혹은 상대가 나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하지만 이런 착각은 관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취향은 모두 다르고 절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은 모두 다르며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도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다. 우린 언제부터 가까운 관계라면 서로 다 안다고 착각을 해온 것일까? 그리고 서로 다 아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 나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를 조용히 기다리며
나만의 의식을 지르곤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를 속으로 되뇌이는 것이다. 누가 보면 상담자가 어떻게 내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냐며 무책임하다고 혀를 내두를 수도 있다. 하지만 I don't know you는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려 하고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상대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믿으면 나는 그를 내 방식대로만 이해하고 내 식대로 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연인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질문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까운 관계는 가장 힘들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준다. 이런 착각은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으며 결국 대화의 부재로 이어진다.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남편과 아이에게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제 멋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하는 교만함이 소통을 막는다. 한 번에 이러한 행동을 고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계속해서 인식하고 노력해서 습관이 되어야 바뀐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정은 씨의 부모님은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자식이 상처를 입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면 부모의 생각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상대를 위한다면 그를 관찰하고 궁금해해야 한다. 친밀함이란 같은 취향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 다르지만 둘의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는 뜻이다.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친밀함을 잘 유지하려면 상대의 취향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상대가 당신으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그는 당신에게 반드시 존중을 되돌려 준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슬퍼. 고양이가 사라졌거든. 꼬마 소년 부르는 오늘도 슬프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고양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슬픔에 빠진 부르는 길을 걷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전 재산을 잃은 카우보이, 코가 깨지고 발이 다친 까마귀, 마을이 물에 휩쓸려 고향을 잃어버린 남자. 모두 부르에게 고작 고향이 하나 없어진 걸로 그렇게 슬퍼하느냐며 부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세상에 자신보다 더 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부르는 이내 마음이 움츠러든다. 자신의 고민이 그들의 것에 비해 너무나 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이를 잃은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부르는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찾아 길을 떠나고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북극에 다다랐다. 부르의 몸과 마음은 어느 때보다 추웠다. 그때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부르에게 관심을 가진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부르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개에게 털어놓기 시작한다. 내가 아끼는 고양이가 사라져서 슬퍼. 하지만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많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 말을 가만히 듣던 개는 부르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 말처럼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아. 그래도 네 고양이에 관해 얘기해줘. 부르의 마음은 마치 따뜻한 난로에 몸을 녹인 것처럼 온기를 찾았고 이내 자신의 고양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벨기에의 동화 작가 안 에르보의 그림책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에 나오는 이야기다. 다정한 소년 부르는 고양이를 잃은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지만 아무도 부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부르의 고민은 그들의 것에 비해 하찮은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나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 중에도 동화 속 부르와 같이
말 못한 고민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두려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육아 때문에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주변의 반응은 애 셋이 나와 비교하면 그건 고민도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남편은 매일 야근하는걸. 넌 시집도 잘 가서 집도 좋은 데 사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라며 타인의 감정을 자기 방식대로 왜곡하고 축소해버린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힘들어하는 건가?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는 정말 나약한 사람일까?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든데라며 자신의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거나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는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점점 불어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출한다. 분노 조절 장애는 마음속에 올라오는 무수한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꾹꾹 담아 놓다가 결국 조율되지 못한 감정인 화로 표출해버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질환이다. 병리학적으로는 흔히 간헐성 폭발장애라고 일컫는다. 만약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나눔으로써 어떤 감정이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인 채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 마음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행복감도,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렵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한다. 심리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 중에는 마음을 터놓을 결정적인 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비판이나 조언을 하기 바쁘다. 조언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에게 섣부른 충고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내가 그의 말에 경청할 때 비로소 열린다. 경청은 곧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관계의 목표를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자신에게 쏟던 관심을 타인에게 이동시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과도하게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골몰한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반추해보는 자의식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번지기도 한다. 아들러는 과도하게 자신에게 쏟는 에너지, 다시 말해 자기에 대한 집착을 외부로 돌려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한 사회적 관심의 개념이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사람과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현대사회에서 군중 속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아들러가 말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에서 온다.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성공과 안녕만을 바란다면 결국 사회 속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다. 사회는 너와 나라는 최소 단위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라는 큰 틀을 이루기 때문이다. 나와 상대의 연결이 끊어지면 결국 공동체는 단단하게 유지가 되기 어렵다. 그 경우 나와 내 가족의 안정된 삶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 외롭다면 당신의 말을 들어줄 타인을 찾기보다 누군가의 고민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어떨까? 타인의 눈을 바라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진정한 관계는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시작된다.